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은 외면됐습니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현 정권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야당의 반발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관건은 공수처에 애초부터 반대했던 야당에게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 줄 테니 공수처를 따라와라 라고 호언장담하던 여당이 그 약속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겁니다. 이제 야당의 비토권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여당에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토론할 상황이 아니다. 반대 토론도 거부했습니다. 기립한 채 가결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여당이 공수처법을 독주했다라고 오늘 쓰고 있습니다. 1년 전 강행 처리 이후 진전 없자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에 다시 단독으로 처리한 겁니다. 문제는 여당이 그때 약속했던 발언을 스스로 뒤집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군사작전 하듯 삼권 분립을 훼손했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는 비단 7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대검에서 판사 문건 이른바 수사를 서울 고검에 재배당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가 잘 수사하고 있던 거를 왜 대검이 개입하느냐라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징계위를 앞두고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다시 한번 충돌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법무부의 감찰위에서도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라는 결론을 내놓은 상황에서 과연 대검의 이번 서울고검 재배당 이슈가 징계일을 앞두고 어떤 의미를 가질지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정부는 백신의 부작용을 봐가며 접종하겠다라고 신중론을 밝혔습니다. 4천만 명분을 계약했다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둘러야 한다라는 의견을 한겨레 신문이 3면에 쓰고 있습니다. 4,400만 명분 확보했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언제 접종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에 도대체 우리가 언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인지 백신과 관련된 Q&A 준비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첫 흑인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생겼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로이드 오스틴 장관을 내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군의 인종 장벽을 깨운 이 남자 내친 김에 국방부 장관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미군 역사상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법전 들고 오늘도 출근한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자 정책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김연아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자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비토권. 여당은 반대하는 공수처, 야당에게 비토권 주마라고 얘기해왔습니다. 줄곧. 그런데 어제 그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야당은 비토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오발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서 수사지휘권을 단행하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 장관이 제기했던 의혹들이 검찰 수사 결과 대부분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발탄이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언제나 백신, 우리 언제 접종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의 톱뉴스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왼손으로 탕탕탕 처리하는 순간 야당의 비토권은 날아갔습니다. 이제 현 정권은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무리 의석이 많고 난징을 해도 절차를 지켜야 된다. 5분 시작해. 아니 도덕질을 해도 절차를 지켜야 된다. 네,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토론을 종결할 게 어딨어요 지금?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지금 다 찍어봐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세요. 예,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기야, 용아. 왜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세요? 의원 되니까 세상이 안 무섭지. 법안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거를 해야 되는 거야 내 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지금 시작도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더불어 독재하세요.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7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서는 군사작전하도 통과시켰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 7분간의 과정 함께 보시죠. 9시 15분 법사위 안건조정이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고 야당은 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거부를 했습니다. 비공개 진행으로 됐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4명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된 게 10시 32분. 야당은 반대 토론을 요구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의결이 강행됐습니다. 11시 5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됐고 낙태죄 공청회 하려다 기습상정이다. 11시 11분 민주당, 열린민주당 11명 기립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야당이 이 과정에서 반대 토론을 신청했지만 생략이 됐고 조금 전 들으셨듯이 토론할 상황이 아니다 라는 법사위원장, 여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11시 16분 윤호중 위원장이 뒤늦게 비용 추계 생략 찬성 의결을 했습니다. 법안 처리 전 통상 통과시켜야 하는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깜빡했다가 뒤늦게 의결을 한 셈입니다. 7분 여당에서는 지금까지 공수처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서 야당의 비토권이 충분히 보장됐으니 공수처에 따라오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7분간의 여당의 의결로서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은 무력화됐습니다. 이재명 기자. 자,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 국회 반장하셨잖아요. 통상 야당의 권리였는데 어제 과정에서는 반대 토론, 소위 찍소리도 못했습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사실상 항의만 했을 뿐 사실 반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반대 토론이라는 건 야당의 권리기도 하지만 사실 국회법 절차에 있는 내용이죠.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어제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여당의 일방적인 좀 독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일방적으로 좀 법안이 처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자체가 어제 오전 9시 15분에 열렸는데 안건조정위원회를 공개해달라 야당이 요구했지만 공개 요구를 거부했죠. 그러면서 원래 그 안건조정위에도 야당의 비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3명씩 참여하고 4명이 찬성하여야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목 1명을 열린민주당 최강호 의원한테 줬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여당 넷에 야당 둘 아니냐 이렇게 됐고 결국은 안건조정도 1시간여 만에 바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당시에 법사위가 낙태죄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기습적으로 이제 전체회의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야당이 반대 토론을 요구했지만 바로 너무 장내가 시끄럽다. 반대 토론 못하겠다. 그래서 기립으로 표결을 해서 한 2시간여 만에 그러니까 안건 조정회부터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한 2시간여 만에 통과가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과정도 폭주였지만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야당의 비토권을 다 빼앗는 내용이었죠.
사실상 공수처장도 여당 추천위원으로 얼마든지 공수처장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아예 야당 몫을 배제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자체를 이제 야당을 배제한 채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를 운영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지금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 남용을 막겠다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럼 공수처를 과연 누가 견제할 것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건데, 그 점에서 전혀 지금 견제수사를 다 법원에서 법적으로 없애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 말했던 것처럼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의 관건은 야당의 반대와 무관하게 정권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힐 수 있게 됐다는 데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민주주의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핵심 개정안의 내용 함께 보시죠. 여권 스스로 만든 공수처장 비토권마저 삭제했다. 여당 스스로가 본인들의 말을 바꿨다는 거죠. 공수처법 개정안. 후보 추천위 의결 정족수가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를 얻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5명 이상 동의로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아무리 반대해도 그냥 여당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야당에게 주어졌다고 여권 스스로 얘기해왔던 야당의 비토권, 거부권 자체가 어제 개정안 통과로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야당은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게다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 부여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선 현 여권에게 유리한 사람들을 공수처 멤버로서 앉힐 조건이 완성됐다라고 비판도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야당의 비대위 소속의 김연아 의원님 나오셨는데 공수처장 결과적으로 야당 반대가 굉장히 무력해졌잖아요. 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어제 독주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1년 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이제 공수처법 통과될 때 민주당이 내놨던 슬로건이 비토권이 있다. 그래서 절대로 협의 없이, 야당의 협조 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수처가 또 다른 검찰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주장하는데 그럼 공수처는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많은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법 개정 1년이 지나고 나서 야당은 약속받은 비토권을 행사했습니다. 비토권이 자기네들에게 걸림돌이 되자 이 비토권을 지금 없애고 막무가내로 독주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지금 가장 청와대와 여당이 신경 쓰고 있는 건 윤석열 총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검찰, 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검찰을 만들었는데 그 또 다른 검찰을 뭔가 빨리 출범시켜야 되는 이유가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비토권이 묵살당한 것은 저는 다분히 비토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여당이 하는 것을 반대할 권리, 견제할 권리를 도둑질 당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 정부가 하는 행태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 입법, 사법 등 전 헌법기관에 거쳐서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개혁안을 기습 처리하는 데는 단 7분이 걸렸습니다. 정권을 향한 수사를 공수처로 끌고 가서 뭉개고 묻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기망, 대국민 사기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는데요. 여당에서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야당이 계속해서 발목 잡기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에 한 줄도 어긴 게 없다라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스스로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 중에 하나였던 야당과의 협의, 그 민주주의 정신을 여당 스스로가 걷어찼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기조 자체를 공수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헌법 파괴적 요소, 또 굉장히 독재적 요소, 어떤 그 잠재적인 어떤 뭡니까 어떤 대통령의 수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인식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공수처 자체가 어떤 형태의 법이 되든 간에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공수처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이게 과연 우리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헌정체제에서 맞는 적합한 제도였느냐의 문제일 수 있고 두 번째의 평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비토권을 존중해 가면서 시간을 두면서 도입할 수 있는 길들을 여당이 찾아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으로 보면 어쨌든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말하자면 야당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야당이 변한 바가 없었다. 어떤 형태로든 법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야당의 입장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하자면 공수처장 임명추천위원회에서 거의 5표를 받은 두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 속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야당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과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어떤 과정이요?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보셨잖아요. 이게 이 중요한 법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은 한 달 이상, 2달 이상, 최장 한 90일 정도까지 충분한 논의를 갖다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생략이 됐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의결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총 7명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3명은 완전히 지정이 돼 있고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 다음에 여권에서 2명, 여당에서 2명.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야당에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제3당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당이 무조건 2명을 하는 게 아니고 교섭단체 외, 그러니까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제3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한 명씩 하면 이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 여당에서도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은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당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태에 직면해가지고 무리수를 갖다 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사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인데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 후보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공수처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채찍으로 사용할 주 대상은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고위공직자, 주로 검사와 판사들일 겁니다. 훈련과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아니고 지식보다는 이념에 충만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겁니다. 라며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어제 과정에서 한 가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최광욱, 열린민주당 최광욱 의원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건데요. 안건조정이 다수당의 견제위에 최장 90일간 충분한 여야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제도인데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됐고요. 4명 이상 창성 시 안건 처리가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참 제도는 잘 해놨는데 어제 윤호중 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의 2석, 열린민주당을 야당 몫으로 한 석을 배정해서 결과적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돼버렸습니다. 쟁점 법안들이 결과적으로 줄줄이 통과됐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야당에서는 반발했습니다. 어딜 봐서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 만이냐라는 겁니다.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 열린우리당이 야당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사보임한 그 저희가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당보다 더한 여당, 대통령 친이당, 그 의원을 사보임을 시켜서 야당석에 앉혀놓고
지금 명색이 3대3 비율을 맞춰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는 이 최강욱 의원을 향해서 히어로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히든 히어로가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야당 몫으로 안건 조정에 참여한다라며 히든 히어로, 숨은 영웅이다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국회 반장 출신인 이재명 기자가 이 부분 잘 알 것 같은데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 야당은 야당이죠. 여당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인 건데 이 법률에 정신이 있는 거죠.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에 다 담긴 정신이 있는 건데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가 도저히 타협이 안 될 때 다수가 많이 모여있으면 오히려 더 어떤 이렇게 쟁점을 좁혀가기 쉽지 않으니 안건조정위를 만들어서 최대한 여야가 타협을 하라. 이런 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까지가 여당 3명에 야당 1명까지 포함해서 4명이 찬성해야만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한 겁니다. 그게 법률 정신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이제 여야가 더 이상 물리적 충돌을 하지 말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타협안을 찾자. 그 정신이 담긴 게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인데 그 정신을 무력화시킨 거죠, 사실상.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야당이라는 건 틀림없지만 여당과 어떻게 보면 진짜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당과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처음에 총선 끝나고 나서도 열린민주당과 지금 민주당이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 할 때도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통합하지 않는 게 나중에 여러 가지 국회법 절차상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활용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 제도를 또 무력화시킨 측면이 분명 존재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영주 전 의원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5명이 찬성을 했지만 그 후보들이 안 됐다. 근데 저는 그 법의 정신에도 6명이 찬성에 만든 건 결국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서 어떻게든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봐라. 이런 정신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왜 야당이 추천했던 한 검사 출신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추천한 인사 말고 본인이 현 정부에서 중용한 인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중용한 법률가들을 법조인 중에서 추천했지만 여당이 받지 않도록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론 야당이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여당이 야당의 추천 인사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법률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강욱 의원을 포함시켜서 정말 안건 조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 지적대로라면 김연아 의원님 최종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권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권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심지어 이 안건을 통과시킬까 말까를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을 선정하는 데도 여당 마음대로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그 영상에 보면 김종민 의원의 멘트가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서 바뀌었는데요. 막을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저는 그 단어에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상황과 올해 상황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소수 야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를 갖고 야당이냐 여당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당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여당의 이중대라고 불렀죠. 예.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그 구조가 깨졌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사실상 여당의 이중대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여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작년에 그런 소수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걸림돌이 생기자 드디어 이제 여당의 이중대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민주당은 모든 업무를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면 다 이 수적 우세로 모든 것을 말살하고 그냥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생활을 해봤지만 국회법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별로 신경을 쓰고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선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관행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 법적 조항을 갖고 사실은 그럴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회법의 한 문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합의를 거치지 못할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수단들이 이제는 가장 먼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이제 협치는 없습니다. 협의는 하되 합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일방적인 주장, 저는 앞으로 이제 관행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 저는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연아 전 의원을 통해서 야권의 입장도 지금 들을 수 있었는데요. 김용주 의원님, 네. 야당에서는 들으셨듯이 현 정권이 공수처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또 안건조정위원 야당 몫으로 지정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법사위로 들어오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최강욱 의원이 제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가장 강경하게 비판을 해왔던 인물이란 말이죠. 야당에서는 이러려고 법사위원회 최강욱 의원을 앉혔구나.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구나. 라고 계속해서 의심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의심을 그나마도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이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따져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왜 무리수를 두냐? 제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더니 카자흐스탄 야당 당수가 딸이더라고요, 대통령 딸. 아, 그래요? 야당 당수가 대통령의 딸이었어요? 아니, 뭐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그런 나라들이 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야당인 경우와 비슷한. 이제 사실은 방금 우리가 뭐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만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중앙아시아 민주주의 비슷하게 돼가고 있냐. 이제 그런 비판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엄격하게 사실은 친여 성향의 의원을 야당 소속으로 앉혀가지고 통과시킨다든지 또 실제로 보면 본회의 전에 통과시켜야 될 법안을 미리 앞뒤가 다르게 통과시킨다든지 스스로가 말하자면 스탠스를 꼬이게 만드는 일들을 굉장히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려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이제 임대차 3법도 이것이 통과되면 모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무리를 쓴 법안들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경제법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단 이것이 지니고 있는 진정성 그야말로 원래의 뜻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실제로 96년도부터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주장해왔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많으니까 좀 부패 청산 과정에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뜻이 공수처라는 것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정권 마음대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게 인식되도록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김종민 의원 말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정당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참 말씀 중에 그 중앙아시아 사례는 직접 김영주 전 의원님이 보셨던 그 한 사례만을 그냥 예로 드셨다라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제는 이제 어제 일로써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아무리 해도 이 공수처 출범의 기차를 멈출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일정입니다. 거대 야당 입법 독주, 공수처 연내 출범 하나, 개정안 처리 시나리오. 오늘 야당이 필리버스터 하겠다 했는데 오늘 자정 이후 그러니까 내일은 바로 언제든지 임시본회의를 열어서 쪽수가 많은 여당이 통과시킬 수 있죠. 10일 이후에서 올해 말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도 소집할 수 있고 최종 후보 2명으로 압축해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일종의 시나리오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맘만 먹으면 연내에도 출범 가능합니까? 네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수처법 아직 개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 기존의 절차대로 하면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을 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게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공수처법이 왜 중요하냐. 아까 석동현 그 변호사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게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수처법 24조에 보면요. 어떤 규정들이 있냐면 이게 그 중요한 사건들, 고위공직자 사건들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을 하면 검찰이 아무리 국회의원이나 누구나 장관이나 수사를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요청을 하면 공수처로 이걸 이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수처에게는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혐의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공수처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수처장은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지만 공수처장은 차관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급상으로는 차관급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 위에 있는 사람으로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수처가 그 처음으로 출범할 때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분이 공수처장으로 임명이 돼서 일이 진행이 돼야 그래야 이 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었는데 그런 아무런 의문 없이 이제 제대로 연착륙할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어제 저런 식으로 뭐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뚝딱 바뀌었다. 이거는 앞으로 공수처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참 난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발탄이 된 김봉현의 옥중 편지. 변화가 이 옥중 편지를 근거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수사 배제, 본인의 수사 지휘권도 오발탄이 됐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은 앞서서 수사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 본인이 단행하며 윤 총장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적절치 못하다라고 총장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때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김봉현의 그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 돼 있고요.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 의뢰가 돼 있고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날 겁니다. 를 보면 김봉현 전 회장이 이 변호사 또 검사 3명을 접대했다는 눈사롱을 4월에 남부지검이 김봉현 카드 내역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했고 또 여종엄 핸드폰을 압수하고 여종엄도 소환 조사했다. 그 자리에 금관 소속으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까지 7명의 자리에 함께 했다고 그러는데 JTBC 보도가 사실입니까? 감찰 결과와 언론 보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까지 그 안에서 조사까지 했으면 당시 송사면 그 남부지검장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마 보고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김봉현에게 술 접대를 받았으며 그리고 이 수사팀이 여권을 표적 수사했고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무마했고 이 모든 일에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연루돼 있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같은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추 장관의 의혹들이 검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에 휘둘린 추 장관 논란, 윤 총장 지휘권 박탈 근거 흔들, 어제 서울 남부지검 수사 결과 발표. 추미애 장관이 지난 10월 들으셨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을 근거 삼았던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 속의 의혹들 하나하나를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거짓, 사실 무근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검사 술 접대를 마치 검찰총장 차원에서 은폐한 것처럼 추 장관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남부지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술 접대 사실을 수사팀이 인지했다거나 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정작 수접대를 받았다라는 그 시점은 라임 수사팀이 구성되기도 전이었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술접대 의혹 검사 1명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제기했던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라임 수사팀이 수접대를 받았고 이것을 검찰총장 혹은 대검이 고의적으로 묵살했다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남부지검은 발표했고요. 여권을 표적 수사했다라는 추 장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김봉현이 거의 대부분 변호인 참여 상태에서 조사받았고 변호인이 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특히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윤 총장에게 선처해줄 수 있다라는 식의 의혹까지 여권에서는 제기했었는데요. 그것은 서울 남부지검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권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 김봉현이 아닌 제3자로부터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수사 중이다라고 남부지검은 밝혔습니다. 당시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그 자격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수사지휘권이 박탈당한 윤 총장,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었던 사례인데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그 박탈 근거가 김봉현 전 회장이 제기한 의혹들이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지금 남부지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다 뭐 검사끼리니까 뭐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다. 이게 김봉현 씨가 이야기한 게 크게 세 가지거든요. 검찰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는 먼저 수접대를 갖다가 했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접대 받은 검사 중에 한 명이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이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수접대 사실을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무마하려고 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난 것 같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관 변호사가 그 김봉현 씨한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여당과 강기정 정도를 잡아주면, 그렇게 해가지고 윤 총장한테 힘을 실어주면 당신 보석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 보석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지 왜 검찰총장이 그걸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 이야기도 했었는데 또 얼마 전에 그 법원에서 보석 청구를 갖다 기각을 했죠. 왜냐하면은 그 김봉현 씨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보석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만약에 그 이야기 한 대로 했는데 그 보석이 기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뭐 여당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드러났는데, 김봉현 씨는 누구냐면요. 피의자거든요. 범죄의 혐의를 갖다가 받는 사람이고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김봉현 씨 같은 경우에 그런 억울함이 있을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나쁜 짓을 갖다가 한 사람은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고요.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은 뭐 일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김봉현 씨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이야기라고 하면 적어도 법무부 장관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좀 가려서 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좀 이상한 것들은 한번 체크를 갖다가 해보고 그 다음에 검찰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이게 맞는 말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갖다가 하니까 결국은 사단이 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행동의 근거가 굉장히 뭐랄까요? 그 결말이 너무나도 좀 초라해 보입니다. 이 책임을 법무부 장관이 져야 합니까? 어떡합니까? 당연히 지셔야죠. 저는 조금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면 너무 낯뜨거운 상황이다. 그런데 어제 페이스북에는 뭐 이 얘기는 하시지 않고 전국의 법관회의만 언급하시면서 편가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모든 가짜뉴스와 거짓말의 시작은 사실은 팩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술접대를 받았다는 거는 팩트이죠. 근데 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 감찰 내용을 부인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민주당의 전 논평이 재밌었어요. 남부지검 지휘부가 또 대검이 이걸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민주당의 논평은 그런 검사는 100만 원 미만의 술접대를 받는 건 괜찮냐. 논점을 흐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만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술접대를 받았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윤석열 총장을 뭔가 몰아가기 위한 그런 일종의 커다란 기획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발각이 됐는데 한쪽에서는 침묵하고 있고 또 여당은 사실 다른 쪽에 지금 변론을 하고 있으면서, 저는 아까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말이 중상모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좀 덜 점잖은 말은 뭘까라는 것을 좀 기대해서 어떻게 좀 SNS를 좀 하시든지 국감에 좀 불러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물론 피의자로부터 수접대를 받았다면 그 부적절함에 있어서는 강하게 징계와 처벌해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검찰총장과 마치 유착이 돼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의혹을 제기했던 장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 결과에 대한 향후의 책임이랄까요? 이재명 기자,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조금 전에 김연아 전 의원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진짜 법무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국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검찰총장을 상대로 놓고 검찰의 검사들의 어떤 술 접대를 은폐하려 했고, 여권 인사를 표적 수사했고, 야권 인사들을 수사하는 것을 무마하려 했다. 이렇게 사실상 확인됐다. 감찰을 통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죠. 명예를 훼손한 거죠. 그런데 그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헌정사상 거의 없었던 이유 자체가 굉장히 엄밀하게 정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권을 뺏는 거라면 굉장히 엄밀한 사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피의자의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지휘권 박탈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그것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허위 사실 유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하면 전 당연히 마땅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죠.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법치를 유린하고 흔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 추미애 장관의 책임, 그리고 이 현 정부와 여권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좀 국민들 모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도 김봉현이 한 여러 가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아닌 것이 그냥 묻히는 것이 좀 가슴이 아프다. 즉, 술 접대에 대하여 그동안에 검사가 아니고 혹은 금융위 검사역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사실도 있지 않느냐, 일설 강조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슬픈 모습이죠. 정확하게 큰 흐름에서 이 부분이 과연 윤 총장을 말하자면 직무 정지를 시킬 만한 어떤 중대 사안인가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봉현이가 완전히 100% 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일정 정도 얘기한 중에 사실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예. 자, 이 문제에 대한 추 장관 당사자 본인의 입장이 나오면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돼서 윤 총장에 대해서 수사를 벌여왔었는데, 자, 대검이 이걸 서울 고검에 배당하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판사 문건 수사 서울 고검에 배당. 조남감 대검찰청 차장이 판사 문건 의혹을 서울 고검에 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진상조사 결과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감찰 지휘한 대검의 감찰부 한동수 감찰부장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밝혔는데요. 대검이 지금까지 해왔던 한동수 감찰부장의 진행 절차를 멈추고 서울 고검에 이것을 수사 지휘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의 판사 문건 입수 과정이 석연치 않다. 검찰총장을 한동수 감찰부장이 왜 성명 불상자로 소위 몰래 입건을 했다가 무력화됐느냐. 세 번째, 이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부적절한 공유가 있었다라는 내용 등을 대검 측에서는 문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금까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돼서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대검에서 이거 문제 삼은 이유가 방금 간략하게 봤던 세 가지인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수사는요, 귀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하는 거지 면역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결론을 갖다 딱 내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식으로 수사를 갖다가 하면 우리나라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검 차장, 조남관 차장이 보았을 때는 이 수사가 연역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이상한 경로로 입수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수사를 갖다가 시킨 다음에 다시 이걸 갖다가 되돌려가는, 정말로 이제 검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수사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하고 그 정당성을 검사가 의심할 정도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검사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견제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급자한테 보고해야 되는 그 보고 의무거든요. 이 보고 의무를 갖다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숨길 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총장이나 총장 직무대행이 차장한테도 보고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원래 법무부는 이런 수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수사하는 것을 갖다가 봤더니 법무부하고 왔다 갔다 한 그런 정황들이 보이더라. 이런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에다가 수사를 지시를 갖다가 한 건데, 왜 서울고검에다 지시를 했냐면요. 서울중앙지검에는 감찰하는 그 담당 부서가 없어요. 그 서울중앙지검을 감찰하는 그 부서는 서울고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 차장이 서울고검에다가 지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란은 이게 사찰이냐의 논란이었습니다. 추 장관 측은 이게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이냐라고 주장을 해왔고, 또 추 장관 측은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금 들고 있는 논란은 윤 총장을 향해서 수사를 하던 그 수사의 칼날이 마치 부메랑처럼 다시 추미애 장관 측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법무부가 반박했어요. 그런데 이번 서울고검에 수사 지시한 것을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을 사실상 장관 측을 겨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결국은 이제 감찰부장과 감찰부에서 판사 성향 문건을 대해서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에 관련해서 서울고검에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의뢰한 거지만, 사실 이 논란 자체가 수사 의뢰한 주체 자체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결국 이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결국은 그것은 법무부로 향하겠죠. 그런 점에서 1차 타겟은, 1차 수사 대상은 한동수 감찰부장이겠지만 결국은 추미애 라인, 결정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 수사를 이 수사를 의뢰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공정성, 정당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전체로 들여다보겠죠.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 측도 아마 이것을 추미애 장관에 대한 수사의 개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어제 조남관 차장이 그 한동수,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자마자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 측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바로 밝혔죠. 그런 점에서 다시 글쎄 수사 지휘권을 다시 발동할지 아니면 다시 감찰을 개시할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법무부와 대검이, 법무부와 검찰이 같은 사안에 수사 의뢰를 놓고 수사를 놓고 양쪽이 다 수사를 한다거나 양쪽이 다 굉장히 감찰하는 굉장히 초유의 그런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모레 총장 징계일을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다시 한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의 반박 입장도 짚어보시죠. 사실상 윤 총장 지시나 다름없다. 유감이다. 라며 반박했고, 대검은 재반박. 법무부가 특검 도입 제안을 거부했다. 서울고검에 재배당한 거다. 지금이라도 특검 임명하면 따르겠다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수 감찰부장도 조금 전 SNS에 본인의 반박을 올렸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저의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 프레임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 극도의 교만과 사리까지 느껴진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다는 입장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징계위가 내일 모레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이 그 징계위에 이성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한동수,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 과정에서 무리한 행동으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까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뉴스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흥미로운데요. 윤 총장 측이 이성윤, 한동수, 정진웅을 증인으로 신청. 징계위 핵심 변수가 되나? 이완규 변호사,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형사1부장 전, 그리고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를 징계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밝힌 대목이 있는데요. 정익춘 변호사님, 네. 윤 총장 측이 이성윤, 한동수, 정진웅 소위 세간에서 추미애 장관 라인이 아니냐
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세 사람을 징계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검사징계법 제가 찾아보니까 13조에 징계 혐의자나 변호인은 증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증인 신청을 갖다 한 것 같은데 이 증인을 과연 징계위원회에서 채택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저도 사실은 이상했거든요. 왜 이성윤 검사장이나 저런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갖다가 했을까?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판사 사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6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뭐 누구와의 잘못된 만남, 뭐 그다음에 뭐 정치적 중립, 감찰 불응,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윤 총장의 변호사가 생각하기로는 이 징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찰 방해인데 이 감찰 방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감찰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분들을 증인으로 부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판사 사찰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도 다 징계 혐의로 넣은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징계 청구가 엉터리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예, 징계위가 열리는데 이 결론이 바로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자, 징계위, 내일 모레가 아니라 내일인데 제가 몇 차례 내일 모레라고 했군요. 내일 10일 징계위는 열리는데 결론이 내일 바로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예고했고 기피 신청하겠다. 특히 1. 이용구 차관, 그리고 추 장관 지명 2명 검사에 대해서 징계위원 7명 중 과반 참석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징계위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징계위원 간에 해임이냐 정직이냐 의견이 엇갈릴 경우 추가 심의 형태로 최종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은 당일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윤 총장 측에서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 심판이 공정하지 않다.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 분명히 하겠다. 그리고 법무부의 심재철 국장이 오더라도 기피 신청하겠다. 네. 이렇게 저렇게 기피 하면 정독수도 못 채울 거 아니냐라고 이 기사들은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그거는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그건 묵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정인의 문제이죠. 정인 지금 말한 대로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3명 외에도 그 전에 이제 유혁 감찰관이라든지 손준성 검찰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정인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정인 신문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핵심적으로 이거 여당 자체 내에서도 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로 해가지고 이 법 자체가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다 말하자면 임명하는 정도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말하자면 징계위원을 9명으로 늘리고 외부 인사를 넓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그 징계위 안에서도 일정 정도의 내부 구성원들이 사실은 이 현재의 말하자면 법적 어떻게 보면 공백 상태라 그럴까요? 이게 애매한 시점이잖아요. 1월 21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들어오기 전에 적용되는 것이 어차피 이것이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윤 총장 측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이게 징계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통령한테도 무리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물론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은 이것을 빨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중징계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위 구성에 말하자면 민간위원들의 구성의 어려움, 또 실제로 구성을 했다 하더라도 심재철 또 말하자면 법무부 장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내부적으로 본 징계 이전에 거쳐야 될 과정이 굉장히 많다는 측면에서 단시일 내에 결론이 안 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우리가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검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판명났거나 증거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보도해드렸는데, 이번 징계위, 내일 징계위가 열리는 이유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게 새로운 의혹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6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저 징계위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에 감찰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를 열겠다는 그 사유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징계위까지 오기 전까지의 이 절차적 과정 또한 굉장히 위법할 소지가 크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징계위가 개최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징계위는 사실상 감찰위하고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면서부터 사실은 명분을 굉장히 많이 잃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징계위가 계속 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시면서 조금 미뤄지면서 이제 다시 강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뭐 정부의 당연직 징계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곤란스러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증인 신청이라든가 기피 신청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보면 과연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역사적 기록이 될 전환 사건에 내가 꼭 참여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논란들 속에서 저는 굉장히 가치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두 가지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결되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결국 이번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저는 결국은 이 징계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가야지만 끝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것. 그것이 이 징계위의 정상적인 개최와 또 앞으로 이것에 가질 영향력 이런 것들에 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모든 변수들을 포함해서 내일 징계위가 개최될 텐데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내일 열리는 징계위에 대해서 내일 방송 때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앞풀이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백신과 관련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오늘 돌직구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핫플은 강경화 장관을 향해서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비난을 했습니다. 조금 전. 왜? 무슨 일이?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정부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그래서 언제 접종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박능우 장관, 해외 제약사 4곳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안센, 모더나 등 백신 4,400만 명분 확보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논란은 백신 도입, 접종 시기가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을 내년 1분기 2, 3월에 도입을 확정했다라고 밝혔고, 다만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나머지 3개 백신 3,400만 명분에 대해서는 도입과 접종 시기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주요 국가 3개사 등 백신은 대량 선구매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들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할 때는 대한민국의 백신 조달 순서가 밀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잠시 후에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지만 어제 영국은 민간인에게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재명 기자, 어제 보도가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해서 당장 다 계약을 맞추고 뭐 내년 상반기에 4,400만 명분이 다 대한민국으로 배송이 돼서 로켓 배송이든 뭔 배송이든 배송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상반기 뭐 내년 중반기에는 맞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처음엔 3,000만 명분을 얘기했었는데 4,400만 명분을 얘기해서 굉장히 더 많이 확보했구나 이렇게 수치적으로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내용을 따져보니까 1,000만 명분은 내년 2, 3월쯤에 도입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시기가 불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그냥 내년 말까지는 다 도입해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1,000만 명분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인데 다른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유통이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지만 사실 효능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효능에 대한 약간의 의혹이 좀 난무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2, 3월에 도입을 하더라도 바로 백신 접종이 가능하냐 이제 이런 의혹이 또 역시 남아 있는 거고 물론 정부 입장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내년 2, 3월에 도입을 해서 상반기 중에는 지금 백신 처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하겠는지 그런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지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은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아무래도 굉장히 백신 개발이 빨랐고 충분한 임상시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들이 백신 사용하는 걸 보면서 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코로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설명이 정직한 건가? 이런 사실 의문 좀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코로나 확진자의 확산세가 덜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병상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이 속도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면 우리나라도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권이 있는데 특히나 뭐 최근에 뭐 서울 확진자의 60% 이상이 뭐 경기 확진자의 80% 이상이 병실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도 굉장히 서둘러서 백신 접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내년 상반기 그리고 또 나머지 1,000만 명분 이상 이하 1,000만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언제 확보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과연 코로나 이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세균 총리가 조금 전에 백신과 관련돼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른 나라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확보된 백신이 적기에 접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 선정, 보관 및 유통 시스템 마련, 사후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과 궁금한 Q&A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 질문들,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왜 구매가 늦었냐라는 것과 관련돼서 정부는 확산세가 약하다라고 판단해서 선구매를 미뤄뒀던 탓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400만 명분. 근데 따지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즉각 도입할 수 있는 건 일단 품질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병분 뿐이다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건데 미국은 10억 회분, 일본은 3억 회분을 미리 확보했던 것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백신 종류를 개인이 선택해서 접종 가능하냐? 예컨대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긴가민가 하니까 파이저로 맞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파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주는 대로 맞아야 합니다. 다만 맞을래 안 맞을래는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작용이 있으면 어쩌나? 제약사는 면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궁금한 건 언제부터 누구부터 먼저 맞을 수 있느냐. 정부에 따르면 노인과 의료인 등 3,600만 명을 우선 접종하겠다. 접종 순위는 아직 미정인데 아동은 백신의 안정성이 확보된 뒤에 접종하기로 결정을 할 방침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어떠냐? 영국은 백신 접종 1순위가 요양원 거주자 및 직원, 80세 이상 노인 현장 의료 인력, 75세 이상 순. 미국은 보건의료 종사자, 안보기관산업 종사자, 기저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순이다. 국가마다 조금씩 접종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빨리 민간인에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파이자 백신을 접종했는데 91세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You're part of a moment of history, first to receive this vaccine. How does that feel? It's just really, I don't know what to say. It's just overwhelming, I suppose, really. And what do you say to those who might be having second thoughts about having... If I can do it, well, so can you. 영국의 총리와 보건장관의 이야기도 함께 보시죠. 오늘 한 조간신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향한 인류의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영국의 첫 백신 접종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She's protecting herself, but she's also helping to protect the entire country. And people are having the vaccine for the first time, and it will gradually make a huge, huge difference. Today marks the start of the fight back against our common enemy, coronavirus. 자, 김연아 의원님, 저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백신 접종 순위가 너무 밀리고 밀리는 건 아니냐.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만 확실하게 확보한 건 아니냐. 이에 대해서 정부는 백신이 정말로 부작용이 어떨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접종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어떤 그런 기준, 논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백신을 저희가 확보하는 면에 있어서는 국력, 또 외교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잘해왔던 국내에서 조금 도입 시기를 부작용을 봐서 미루겠다는 것 일명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하는 양을 확보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달 들어서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병상수 확보가 굉장히 불확실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중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는 것은 곧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언제 맞을지도 모르고 또 그 약의 담보성도 확보할 수 없다면 저는 이 국민이 버티고 있는 지금 간간한 이런 저항선이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이라도 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국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당초의 정부 안에는 이 백신 확보액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논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는데요. 자금, 외교력,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좀 확실한 백신을 좀 우리가 신속하게 원할 때 얻을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 백신과 관련돼서 궁금증 가운데 가장 큰 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91세 할머니 영국에서 백신 접종 받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솔직히 부러웠거든요. 네. 이런 게 국력의 차이인가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다라고 하는데 백신이 안전할지 모르니까 다른 나라 맞는 거 지켜보면서 맞자라는 말로는 뭔가 좀 위안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효능 논란, 그다음에 약간 신뢰의 문제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는 아니지만 백신을 골라서 맞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영국은 파이자부터 미리 백신 선구매에 나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갔는데 우리는 좀 그게 아쉽다라는 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사실은 관료주의가 요 안에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빨리 이렇게 접종하는 것보다 만에 하나 있을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들이 예를 들면 뭐 4천만 명, 1천만 명 중에 0.01%만 해도 몇 명이냐. 그것만 해도 병실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초비상사태에서 국회가 여러 가지 다른 이슈로, 정치적 이슈로 난장판이 됐다. 협력을 기대하기. 물론 다행히 이번에는 예결위는 예산을 빨리 통과했습니다만 우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이 3억 병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 상관없이 외교력을 통해서 뒷돈을 얹어서라도 빨리 확보했다. 그래 놓고 시점을 늦춘다든지 어차피 일반인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를 주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에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감기 백신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상온에서 움직여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빨리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구 대비라고 보면 1억 개가 필요하거든요. 1억 개가요? 예. 근데 지금 현재 1,000만 개를 제외하고는 소위 리걸 바인딩, 즉 법적 효력을 지니는 확실한 구매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SK 바이오 같은 데서 세계 최고의 대량 설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나라 최고의 화이자나 에스트라제네카도 한국에서 대량 생산했을 때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판단인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이미 다 선계약이 되면 다 계약이 다 됐다는데 우리 거 떼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선은 선 확보,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떤 우선순위로 제때 말하자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과 논의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앞플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이 강경화 장관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강경화, 얼어붙은 북남 관계에 더욱 수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서 몸살 앓는 모양이다. 강경화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라고 갑자기 비판을 해서 왜 그런가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이 발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They still say they don't have any cases, which is hard to believe. All signs are the regime is very intensely focused on controlling the disease that they say they don't have. So it's a bit of an odd situation. But we stand ready to offer help on COVID-19.
좀 들어봤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망언입니까? 저는 강 장관이 뭐 정확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진실을 다 원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진실을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예컨대 제가 시험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 옆에 딱 와가지고 너 시험 못 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북한에서는 계속까지 지금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한국에서 그 외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합을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 조두순이 나옵니다. 사파남 함께 풀어보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선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일, 12년의 형기를 마쳐서 결국 풀려납니다.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점을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우 12년이라고 해. 어디로 가는지는 진짜 네, 조금 전 이 날짜별로 조두순 관련된 사건들을 저희들이 정리한 영상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궁금증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교도소 동기의 증언. 이제 3일 뒤면 조두순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어떤 내용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소 앞둔 조두순의 이상행동. 조두순이 전자파 때문에 성적 느낌을 받아서 음란행위를 했다라는 조두순의 수감 동기 A씨의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1시간에 팔굽혀펴기를 1000개씩 하기도 한다. 출소 후 보복이 무서워서 힘을 기른다고 하더라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더욱더 걱정했는데 법무부에서는 뭐 또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면서요? 예, 동료 재소자들이 보기에는 조두순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껴 음란행위를 하고 1시간에 1000개씩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힘을 기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보도를 보고 걱정을 하셨는데 법무부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제보자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조두순은 독거실에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동료 재소자들이 조두순의 일상생활을 볼 수가 없다. 음란 행위로 적발 처벌된 사실도 없고 1시간에 팔굽혀펴기 1000개는 조두순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수감된 수감 동기들의 어떤 이런 증언들이 사실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두 번째 궁금증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두순 찾아 나서는 사람들, 자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군가가 조두순을 찾아다니고 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조두순 출석날 뭔가 가서 때 조심해야 되나. 나도 한번 가보려고. 내가 마더라도 내리고 가야지. 안경 빼고 딱 이렇게 하면서 두순이 오지? 맞어. 이러면은 선생님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럼요. 해야 합니다. 무조건이죠. 소위 박성훈 변호사님,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조두순 응징론, 내가 가서 사적으로 보복하겠다, 직접 찾아가겠다, 그리고 응원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조두순을 찾아가서 응징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돌발 사건을 막아야 하는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고민되겠어요.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조두순 응징을 주제로 한 영상이 속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출소 당일에 현장에 가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응징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하고 종합격투기 선수가 직접 조두순을 응징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응원한다, 믿는다, 참교육시켜달라는 글들을 읽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화가 그대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적 보복을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교정당국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복으로 이어질지 말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경찰도 사적 보복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자 특별 호송 차량을 통해서 귀가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얘기가 나오자 또 이건 뭐 특혜 대우냐라는 시비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냥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두고 대중교통 타고 간다면 오히려 또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형 집행이 종료되면 형 만료일 0시부터 석방이 가능합니다. 통상은 재소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시간에 맞춰 석방을 해주고 보호자가 찾아올 경우에는 곧바로 신병을 인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두순의 경우에는 특별 호송 차량을 통해 귀가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특별 대우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보호관찰소가 조두순 출소 전에 먼저 조두순을 찾아가서 전자발찌 착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직후에 특별 호송 차량을 통해 직접 조두순을 귀가시킨다는 방침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마찰이나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조치는 부득이한 면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바로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12일 새벽 조두순이 나오고 그 이후엔이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신희진 교수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신희진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1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교정이 되는 가능성이 바로 안 보이는 사람을 바로 피해자를 코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국민들이 청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상상을 못했고 피해자 아버님도 그래 설마 내 앞에 다시 오랴. 이 조두순 사건은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구나. 일종의 좀 상징 같아요. 피해자의 주치의가 반발했듯이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대책들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의 논란입니다. 출소 후에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겠다.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 주거지 1km 이내에 CCTV를 증설하겠다. 24시간 1대1로 밀착 감시하겠다.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 조두순의 아내가 최근에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거주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인데 사실 조두순의 경우에는 이미 판결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주지는 조만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은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 공개는 기존에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던 처분입니다. 다만 조두순의 경우에는 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 그리고 24시간 1대1 밀착 감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치를 취해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조두순의 경우에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당시로서는 검찰도 법원도 충분한 형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징역 15년이 선고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검찰과 법원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인식이 상당히 완화되었는데 당시에 그 뿌리 깊이 박힌 인식을 토대로 선고했던 형, 이로 인해서 법원, 검찰이 제 역할을 못 해줌으로 인해서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고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바로 피해자 가족입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이사하는 이거를 피해자가 도망하듯 이렇게 떠나야 된다는 권리를 실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당당하고 꿋꿋하게 살면서 견뎌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 피해자가 떠나야 되는 이런 입장을 정말 정부에서 좀 알아줬으면 앞으로 저는 정부의 숙제를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피해자하고는 떠나기로 밝혔는데요.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 특별 준수사항이 있다고요? 이건 뭡니까?
이 검찰이 지난 10월에 법원에 조두순에 대해 특별 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했는데 일정량 이상의 알코올 음주 금지, 즉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그리고 피해자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엄격한 처분인데 아직까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출소를 앞두고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예,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사판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1루 라방에서는요. 입법 독주라는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